이게 제일 먼저인 거 같아. 봤어야 되는데 맞다. 네, 다시 시작할까요? 일단 이번에는 이제 아까 말했던 것처럼 로버스트한 거에 이어서 이제 이피션트한 시스템에 대해서 이제 볼 건데요. 앞서 말했던 것처럼 이제 이피션트한 거는 스페이스와 타임의 관점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이제 스페이스라는 거는 모델 크기도 있고, 그러니까 모델의 아키텍처가 복잡할수록 당연히 그 부가적으로 모델 웨이트 말고도 저장해야 되는 게 많을 거고, 그리고 이제 데이터를 얼마나 이제 많이 사용하느냐, 그리고 뭐 태스크에 따라서는 모델을, 그러니까 인풋 사이즈, 특정 하나의 배치가 엄청 큰 사이즈인 경우도 있어요. 뭐 그냥 이미지 하나를 이제 이미지 한 장에 대해서 인퍼런스 하는 경우에는 그렇게 배치를 크게 해도 사실 큰 문제가 없는데, 뭐 비디오 같은 이제 여러 장의 이미지, 뭐 네, 아무튼 비디오처럼 큰 데이터셋 같은 경우에는 한 번에 이제 배치로 할 수 있는 게 엄청 크지 않거든요. 뭐 비디오 하나가 이제 뭐 256개의 프레임으로 돼 있다고 하면 비디오 하나만 넣어줘도 결국에는 그러니까 이미지 한 장을 인퍼런스 하는 거에서의 하나의 배치, 256짜리의 배치랑도 같기 때문에 이게 한 번에 이제 얼마나 많은 인풋을 넣을 수 있냐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제 램, GPU 메모리가 있겠죠. 물론 요즘에는 이제 엄청 큰 GPU가 많고, 그리고 병렬적으로 이제 데이터 패러렐 같은 걸 통해서 모델을 엄청 큰 모델이라도 이제 여러 개의 GPU에 올려서 처리할 수 있는 기술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쉽게 이런 건 해결할 수가 있지만, 물론 이제 돈이 없는 경우에는 그런 GPU마저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해결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뭐 아까 말한 것처럼 이제 CCTV 같은 경우에 리얼타임으로 해야 되고, 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리얼타임으로 해야 되고, 그리고 논문도 빨리 써야 되기 때문에 실험을 빨리빨리 할 수 있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피션트한 모델을 만들기 위해, 아니면 이피션트하게 학습을 하기 위한 이제 메소드를 좀 볼 건데요. 이제 첫 번째는 이제 타임 이피션트에 대한 겁니다. 일단 첫 번째 타임 이피션트에서 첫 번째는 이제 웨이트 이니셜라이제이션인데요. 이게 이제 랜덤 모델의 웨이트가 분명 존재하고, 그 웨이트를 어떻게 이니셜라이제이션을 해주냐에 따라서 모델이 잘 학습이 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 이게 잘 학습이 된다는 거는 빠르게 학습되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원하는 성능에 빠르게 이제 도달한다는 것도 그런 의미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니셜라이제이션을 잘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 경우에는 이제 잠시만요. 이제 랜덤하게 뭐 가우시안 노이즈로 이니셜라이제이션을 해주는 경우, 그리고 아마 요 표에 있는 실험에서는 그냥 간단하게 그 하이퍼볼릭 탄젠트 함수를 사용해서 이제 학습을 한 경우인 것 같은데, 그런 경우에는 이제 레이어를 통과하면 할수록 레이어마다 나오는 어떤 아웃풋이 이제 0에 수렴하는 걸 볼 수가 있고, 그 0으로 수렴한다는 게 결국에는 그레디언트가 잘 흐르지 않기 때문에 이제 학습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걸 그런 경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랜덤 이니셜라이제이션을 할 때 가우시안 그러니까 노멀 디스트리뷰션으로 한다고 하고, 그
STD를 이제 크게 하고 작게 한 경우에는 0으로 수렴하고, 그다음 크게 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발산하는 경우가 많아서 모델 이제 웨이트가 엄청 커지고, 이제 그런 경우에도 결국엔 하이퍼볼릭 탄젠트 함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발산하는 경우에도 잘 학습이 안 되고 수렴하는 경우에도 결국엔 잘 학습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랜덤 이니셜라이제이션이 좀 좋지 않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요게 이제 그 발산하는 경우입니다. 보시면 이제 여기 같은 경우에는 요 밑에 있는 그래프에서 이제 가면 갈수록 0으로 수렴하는 값들이 많아지는 걸 볼 수가 있고, 요 경우에는 이제 끝으로 1과 마이너스 1로 이제 발산을 해버려서 이제 그 경우에도 이제 그라디언트가 잘 흐르지 않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서 다음으로 나온 게 이제 자비에르 이니셜라이제이션이라고 하는 건데, 이때 이 활성화 함수는 아까 말했던 그 하이퍼볼릭 탄젠트 함수로 가정을 해요. 근데 하이퍼볼릭 탄젠트 함수가 그 0과 그게 생겼 약간 이런 식으로 생겨가지고, 이렇게 생겨서 이제 요 구간에서는 우리가 선형적으로 이제 선형함수로 볼 수가 있다고 가정을 해요. 이 자베르 이니셜라이제이션을 설명하는 논문에서는 그렇게 선형함수로 가정을 하고, 원래 선형이라고 보면 안 되긴 하지만 그렇게 가정을 하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리고 이제 입력과 가중치는 독립인 이제 정규 분포를 따른다라는 가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 자비에르 이니셜라이제이션의 최종 목표는 뭐냐면, 그 어떤 레이어에다가 넣어준 입력과 그다음에 출력이 같은 분포를 갖는다. 같은 분포를 갖도록 이제 해준다는 가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은 레이어를 아무리 복잡하게, 그러니까 깊게 쌓아도 결국에는 비슷한 분포를 갖고 있어서 이게 어느 정도 적당한 그레디언트가 흐를 수 있게끔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그러니까 복잡한 패턴을 이해할 수 있는 모델이라도 이제 잘 학습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원래 이제 기존에 있는 딥러닝에서 이전에 있던 문제 중에 하나가 이제 그레디언트 베니싱이라고 해서, 모델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이제 끝까지 그 처음 우리가 이렇게 포워드하고 백워드 할 때 그 처음에 있는 레이어 쪽 인풋과 이제 가까운 레이어에 있는 그 웨이트들이 그레디언트가 거의 0으로 수렴하는 경우가 많아서 학습이 잘 안 되는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이제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약간 여러 개의 식이 있는데, 이게 결국에는 뭘 의미하냐면, 그 아웃풋에 저희가 이제 인풋은 또 그게 있어요. 인풋은 정규 분포와 같이, 그러니까 0을 기준으로 평균이 0이 되는 값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데이터가 이제 평균이 0이 되는 값이라고 생각하면 저희는 노멀 디스트리뷰션 같이 이제 생각을 하면 되는데, 그런 경우에는 이제 베리언스만 판단하면 되죠. 그러니까 베리언스가 인풋과 아웃풋의 베리언스가 같다는 결론이 나오게끔 만들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은 이제 요 식에서도 이제 얘가 이제 아웃풋의 베리언스고, 그리고 요 왼쪽에 있는 게 이제 그 연산한 인풋의 베리언스인데, 그 인풋의 베리언스를 이제 식을 해결해 쭉 풀어 보니까 결국에는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그 아웃풋의 베리언스는 이제 n 곱하기 인풋의 베리언스 그다음 곱하기 이제 그 웨이트의 베리언스다라고는 식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밑에 있는 요 식이거든요. 근데 저희가 이제 인풋이랑 아웃풋의 베리언스가 같아야 된다고 했으니까, 요 결국에는 그 웨이트의 베리언스가 n분의 1이 되도록 이제 그런 식이 나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웨이트의 베리언스가 n분의 1이 되게끔 하고, 평균이 0인 가우시안 분포를 따르는 웨이트로 이니셜라이제이션을 해주면 인풋과 아웃풋의
그 분포가 같다. 결국에는 이제 여기서는 밸런스가 같으니까 최종적으로는 인풋과 아웃풋의 분포가 같아진다라고 이제 결론을 내립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이니셜라이제이션을 해주면 실제로 분포가 유사하게 이제 유지가 된다라고 합니다. 보시면 이제 비슷비슷하게 이제 유지가 되고 결국에는 그레디언트도 뒤로 이제 잘 흘러간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사용했던 가정이 뭐냐면 요 활성화 함수를 이렇게 사용하는 거잖아요. 요 하이퍼볼릭 탄젠트 함수를 활성화 함수로 사용을 하는 건데 그래서 얘가 이제 실제로 이제 컴퓨터 비전 쪽에서는 잘 작동하지 않습니다. 원래 이제 이 하이퍼볼릭 탄젠트 함수라는 게 NLP에서 주로 사용하던 그 활성화 함수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자연어 처리 쪽에서는 그 단어를 토크나이제이션을 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모델에 넣어주잖아요. 그 토큰들을 그 토큰 벡터들이 그러니까 음수도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컴퓨터 비전 쪽에서는 보통 그냥 로우 데이터를 가져와서 걔네를 0과 1 사이의 값으로 이제 노멀라이즈를 해준 다음에 인풋으로 넣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은 얘처럼 이제 그러니까 자연어 처리 쪽 NLP 쪽에서처럼 그 인풋 자체가 0 그러니까 가우시안 분포랑은 완전 좀 다른 분포를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해 이니셜라이제이션을 사용하는데 이 경우에는 그냥 좀 뭔가 이제 간단하긴 한데 그냥 웨이트의 그 가중치가 웨이트의 베리언스를 아까는 n분의 1로 했었잖아요. 근데 이 경우에는 n분의 1로 해주면은 이미지 쪽에서는 이제 0으로 그냥 다 수렴해 버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해 이니셜라이제이션에서 말하는 거는 그냥 그 분포를 웨이트의 분산에다가 2를 곱하는 값을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n분의 2라는 분산을 가지는 이제 분포를 가지고 이니셜라이제이션을 해주면 이게 어느 정도 요 표에서 보는 것처럼 어느 정도 그 분포가 유지가 된다는 거를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약간 컴퓨터 비전 쪽에서 사용을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맞다. 근데 이게 제가 설명 안 한 게 이 컴퓨터 비전 쪽에서는 그래서 0과 1 사이의 값으로 이제 노멀라이즈를 한 다음에 인풋을 넣어준다 했잖아요. 그리고 활성화 함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 그 렐루 함수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렐루 함수를 이렇게 생긴 렐루 함수를 사용해서 이렇게 실험을 한 겁니다. 그래서 렐루 이제 컴퓨터 비전에서 렐루를 사용하고 0과 1 사이의 값으로 노멀라이즈된 인풋을 사용할 때는 n분의 2의 분산을 사용하면 어느 정도 이제 분포가 유지가 되더라 라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타임 이피션트 관점에서 이제 트랜스퍼 러닝이라는 방법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 트랜스퍼 러닝이라는 것도 웨이트 이니셜라이제이션의 관점에서도 볼 수가 있긴 한데 좀 웨이트 이니셜라이제이션에서는 랜덤으로 이니셜라이제이션 하는 것만 좀 다뤘고 이제 트랜스퍼 러닝에선 또 결국에는 기존에 이제 사전 학습된 프리트레인된 모델을 가져와서 웨이트를 이니셜라이제이션 하는데 간단하게 이제 말하면 원래 우리가 이제 학습 그냥 이미지를 분류하는 모델을 만들려고 할 때 그냥 우리가 갖고 있는 데이터셋만으로 학습하면은 당연히 이제 큰 모델을 가지고 작은 모델을 학습하면 이제 오버피팅이 쉽게 발생하겠죠. 그리고 작은 모델로 학습을 하면 당연히 이제 제너럴라이제이션 어빌리티가 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아니면 이제 바이어스가 작기 때문에 바이어스가 크기 때문에 모델 인퍼런스의 능력이 분명히 작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존에 있는 모델, 그러니까 기존에 학습된 모델, 엄청 큰 데이터셋으로 학습된 모델을 가져와서 이제 트랜스퍼 러닝이라는 방법을 사용할 수가 있는데 이때 보통 이제 그 이미지넷이라고 하는 엄청 큰 데이터셋을 갖다가 학습을 한 모델을 가져와서 사용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4개의 구간이 있는데
이 경우는 뭐냐면 이제 요 위에 있는 부분이 기존의 그 이미지넷이라는 큰 데이터 셋을 가지고 학습을 된 부분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요 밑에 부분은 이제 마지막에 그 큰 모델이 내놓는 어떤 아웃풋을 또다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원래는 한 1000개 정도의 인풋을 내놓는 모델이었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1000개 정도의 아웃풋을 내놓는 모델이라고 합시다. 근데 그 1000개에 대한 게 클래스가 1000개에 대한 클래스고, 우리가 하는 거는 뭐 한 10개 정도의 클래스에 대한 거라면 그 클래스의 종류가 다를 수도 있고 일단 개수도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 끝부분을 바꿔줘야 되거든요. 1000개가 아웃풋이 나오는 게 아니라 10개가 아웃풋이 나오게끔 바꿔줘야 되는데, 아무튼 여기 부분은 그냥 저희가 추가적으로 좀 학습을 해줘야 되는 새로운 이니셜라이제이션 된 부분이고, 이 부분은 이제 원래 기존 학습된 부분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이제 모델 사이즈가 크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데이터셋 시밀러리티라고 해서 데이터 시밀러리티가 작은 경우에는 완전 좀 다른 도메인에 대한 데이터셋이라면, 그런 경우에는 이제 모델 전체를 학습을 해야 됩니다. 또 파란색으로 된 부분이 이제 모델을 얼마나 학습을 하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모델의 사이즈가 작지만 이제 모델의 시밀러리티가 데이터셋 사이즈도 작고 시밀러리티도 작은 경우에는 대부분 더 많은 부분을 학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데이터셋 시밀러리티가 높을수록 우리가 학습을 해야 되는 부분이 좀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셋에다가 이제 기존에 학습된 데이터 모델을 적용을 할 건데, 그 사전에 학습된 모델을 학습할 때 사용한 데이터셋이랑 우리 데이터셋이랑 얼마나 유사한지에 따라서 얘가 우리가 다시 만든 모델이 얼마나 배워야 되는지가 다르다는 거죠. 당연히 가까운 데이터셋일수록 배워야 될 게 많이 없을 테니까 더 적은 부분만 학습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아무튼 여기서 이제 좀 약간 중요한 점은, 이제 기존에 가져온 데이터셋 모델을 기존에 학습된 모델을 가져오되 그 학습된 모델을 학습할 때 사용했던 데이터셋과 우리 데이터셋의 관계를 바탕으로 얼마나 얘가 더 배워야 될지를 이제 판단할 수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결국에 이게 타임 이피션트한 이유는 당연히 그러니까 기존에 학습된 애를 그냥 가져오는 거니까, 그리고 더 적은 부분을 학습할수록 당연히 이제 학습 속도가 더 빠르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이제 타임 이피션트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는 이제 러닝 레이트 스케줄인데요. 이제 학습을 할 때 우리가 그레디언트 디센트 할 때 거기다가 러닝 레이트라는 거를 곱해 주잖아요. 근데 이제 러닝 레이트를 좀 크게 하면은 빠르게 수렴하는 대신에 로스가 처음에 확 떨어졌다가 금방 이제 더 많이 떨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이제 러닝 레이스를 좀 작게 하면은 천천히 계속 떨어지는데 이제 뭐 아까 말했던 얼리 스타핑 같은 걸 적용을 한다고 해도 그 멈추는 지점까지 가는데 되게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러닝 레이스를 작게 하면은 얘가 천천히 학습을 하니까 좀 컨버지가 더 잘 그러니까 학습이 더 잘 되는 경향이 있고, 그리고 러닝 레이스이 크면은 더 빠르게 학습이 되지만 이제 더 잘 제너럴라이제이션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이제 처음에는 좀 빠르게 컨버지 하되 나중에 가면 갈수록 러닝 레이스를 좀 줄여주는 식으로 해서 이제 러닝 레이스를 줄여주는 식으로 해서 초반에 이제 빠르게 수렴하고 나중에는 이제 더 잘 수렴하게끔, 빠르게 하는 거와 잘 하는 거를 좀 구별을 해야 되긴 하는데, 아무튼 처음엔 빠르게, 중간 이후로부터는 이제 좀 더 천천히 잘 학습하게끔, 그래서 글로벌 옵티멈을 찾을 수 있게끔 하는 게 이제 러닝 레이스 스케줄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점차 줄어드는 방식이 있고, 뭐 스텝 RL도 있고 람다 RL도 있고, 여기 코사인 어닐링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아는 그 코사인 함수를 사용하는 건데, 저렇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저렇게 했을 때는 로컬 옵티멈이 분명 존재하잖아요.
근데 로컬 옵티멈에 딱 들어갔을 때 저런 식으로 중간에 그 러닝 레이스를 키워주면은 갑자기 이제 학습되는 폭이 커지니까 그 로컬 옵티마를 나올 수가 있는 거죠. 뭐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함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한 이쯤에서 이렇게 쭉 내려오다가 이제 러닝 레이스가 계속 줄어들기만 하면 결국에는 여기를 이렇게 넘어가지 못할 텐데, 어닐링을 해줘서 이제 갑자기 커지면 이렇게 넘어갈 수도 있는 거죠. 그럼 이제 더 글로벌한 옵티멈을 찾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러닝 레이스 스케줄링 해주면 더 이제 제너럴라이제이션이 잘 될 수 있다. 또는 더 빠르게 이제 수렴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초기에는 되게 빠르게 학습을 할 수 있게끔 러닝 레이스를 큰 러닝 레이스를 사용하고 갈수록 천천히 학습하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이제 옵티마이제이션 알고리즘인데, 이 옵티마이제이션 알고리즘을 선택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왜냐면 우리가 원래 이제 사용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 그레디언트 디센트인데, 그레디언트 디센트랑 이제 스토차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의 차이를 말하자면, 스토차스틱에서는 배치라는 개념을 사용합니다. 원래 그레디언트 디센트는 이제 그레디언트를 계산할 때 전체 데이터셋을 다 활용을 해서 이제 그레디언트를 계산합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제 스토차스틱 같은 경우에는 그거랑 다른 게, 그레디언트 그러니까 전체 데이터셋을 다 사용하면은 얘가 그 GPU 안에 다 못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데이터의 일부분만 이제 그 인퍼런스에 넣어서 이제 그레디언트를 계산하는 식으로 학습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부만 보고 학습을 하기 때문에 좀 더 빠르기도 하고, 그리고 얘 같은 경우가 오히려 이제 기존의 그레디언트 디센트보다 그 로컬 옵티마를 좀 쉽게 벗어날 수 있다고 합니다. 아무튼 얘가 이제 사용하면은 이제 여기 위에 있는 것처럼 그레디언트가 0인 곳이 이제 요런 로컬 옵티마를 의미하는 거고, 그래서 로컬 옵티마에서 쉽게 탈출할 수도 있고, 그리고 빠르게 학습이 된다라고 하는데, 이제 안 좋은 점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컬 옵티마의 가치는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그리고 이제 그 그레디언트 자체가 배치라는 게 결국에는 샘플링을 사용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체 데이터셋 중에서 일부분만 뽑아서 그레디언트를 계산한 거기 때문에 그 전체 데이터셋 전체에 대한 그레디언트가 아니어서, 이 그레디언트가 좀 노이지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뽑을 때마다 샘플링 할 때마다 당연히 다른 결과가 나오는 거죠. 아무튼 그래서 얘가 이제 갖고 있는 이제 단점들이 요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 네. 그래서 이제 사용한 방법이 이제 모멘텀이라고 해서, 이 그레디언트도 결국에는 어떤 벡터이기 때문에, 벡터가 이제 뭐 물리에서 보면 운동으로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동해온 방향을 따라서 갈 수 있게끔 하면은, 예를 들어서 여기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내려오는 방향이 있을 텐데, 이 내려오는 방향을 따라서 더 운동하게끔 하면은 작은 글로벌 옵티마 같은 경우는 쉽게 넘어갈 수 있게끔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가속도의 개념을 이제 사용을 해서 이런 간단한 글로벌 옵티마도 이제 해결할 수 있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제 그레디언트가 노이지하다는 거는 아까는 이제 뭐 여기서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이거 왔다 갔다를 많이 할 수 있는 건데, 이제 아까 여기서 말한 것처럼 이제 가속도의 개념을 사용하니까 우리가 오던 방향으로 관성이 붙으면 그쪽으로 쭉 이제 밀고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노이지한 그레디언트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나오는 게 이제 RMS 프롭이라는 건데, 이제 RMS 프롭을 사용하는 이유는 뭐냐면, 얘가 그냥 모멘텀을 사용하면은 관성 때문에 너무 이제 빨리 학습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얘가
특정한 웨이트에 대해서만 너무 빠르게 학습이 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너무 많이 학습된 웨이트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제 학습이 덜 되게끔 하는 식을 사용합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요 G라는 게 그레디언트거든요. 그래서 G R에다가 기존 R에다가 이제 그레디언트의 제곱을 더해주는 식으로 합니다. 그래서 얘가 학습이 많이 되면 많이 될수록 요 R이라는 값이 결국엔 커지는 거거든요. 원래는 이제 R이 0입니다. 아무튼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그레디언트에다가 요 밑에 R이 들어가는데 결국에는 학습이 많이 된 그레디언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더 천천히 학습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까 러닝 레이스 스케줄에서 관점에서 보면은 처음에는 빠르게 학습되다가 학습이 많이 된 애 같은 경우에는 더 이제 느리게 학습이 되게끔 유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RMS 프롭을 사용해서 이제 모델의 러닝 레이트를 좀 어댑티브하게 적용해 줄 수가 있는데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러닝 레이트를 이제 어댑티브하게 바꿔준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이 이제 아담이라고 해서 이 모멘텀이라는 개념과 그 RMS 프롭이라는 개념을 합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관성이 있게 학습이 되되 너무 많이 학습되는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적게끔 학습이 되게끔 이제 유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약간 수렴이 되는 그림을 보면 이제 아담이 좀 더 빠르게 이제 수렴이 그리고 좀 더 부드럽게 수렴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고요. 혹시 너무 빨리 하긴 했는데 질문 있을까요? 약간 이 식이 왜 이렇게 되는지를 좀 궁금하면은 개인적으로 물어보시면 알려드릴게요. 그 다음은 이제 스페이스 이피션트한 방법입니다. 이제 아까 스페이스 이피션트하다는 게 결국에는 크게 보면 두 가지인데 모델의 사이즈가 이피션트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데이터셋에 대해서도 이피션트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노리지 디스틸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두 개 다 이제 이피션트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물론 생각해 보면은 꼭 그런 건 아니긴 한데 아무튼 놀리지 디스틸레이션이라는 건 뭐냐면 기존에 아까 말했던 것처럼 사전 학습된 모델이 존재하고 그 모델을 바탕으로 이제 좀 더 작은 모델을 학습시키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티처 네트워크가 있고 스튜던트 네트워크가 있어서 이제 티처 네트워크에 인퍼런스 된 거를 이제 그 스튜던트 네트워크가 사용할 수 있게끔 학습에 사용할 수 있게끔 합니다. 어떤 식으로 하는지 좀 더 이제 얘기를 하면은 보통은 아까 맨 처음에 말했던 좀 초반에 얘기했던 그 소프트 레이블이라는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거랑 이제 관련이 있는데 이제 특정 데이터셋이 있으면은 그 데이터셋을 이제 티처 네트워크가 어떻게 예측을 하는지를 이제 바탕으로 그 확률 값을 그대로 스튜던트한테 주는 거예요. 그래서 로스를 계산할 때 그 티처 네트워크가 예측한 소프트 레이블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 소프트 레이블이라는 게 결국에는 1과 0으로 구성된 게 아니라 확률 값으로 구성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이제 학습하는 관점에서도 이제 좀 더 로스가 갑자기 확 커지지 않는 장점이 있어요. 이게 로스가 확 커지면 이제 아까 뭐 말한 그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같은 경우에는 노이지한 그레디언트가 더 노이지해지기 때문에 학습이 이제 스테이블하지 않은 거죠. 아무튼 그래서 이런 식으로 원래 기존에 학습된 모델을 가져와서 이제 더 작은 모델을 학습을 시킬 수가 있다. 그랬더니 이제 티처 네트워크만큼의 이제 그거에 준하는 성능을 내는 거죠. 그러면 이제 모델 사이즈가 작아지는 거니까 결국에는 스페이스 이피션트한 관점에서 보면은 당연히 모델 사이즈가 작기 때문에 뭐 온 디바이스 환경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데이터가 많이 필요하지 않죠. 왜냐면 결국에는 어노테이션이 굳이 안 해도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기존의 티처가 이제 인퍼런스한 값을 그대로 어노테이션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거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언슈퍼바이즈드 환경에서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완전히 언슈퍼바이즈드로 하진 않긴 합니다.
슈퍼바이즈드가 어느 정도는 있어야 돼서. 그래서 이게 놀리지 디스틸레이션이었고, 네. 그래서 아무튼 요거가 이제 그 놀리지 디스틸레이션에 대한 건데, 간단하게 보면은 이 로스가 두 개를 같이 주는 게 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 보면은 이제 여기가 스튜던트고 여기가 이제 티처여서 티처가 내놓은 소프트 레이블과 그다음에 스튜던트가 내놓는 소프트 어떤 프레딕션을 같이 이제 로스를 주는데, 요런 로스를 이제 우리가 보통 디스틸레이션 로스라고 말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또 다시 요 밑에 있는 거는 원래 기존에 있는 데이터셋과 그다음 데이터셋에서 나온 하드 레이블을 가지고 이제 로스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개의 로스를 함께 줘서 학습을 진행을 하면은 어느 정도 이제 스튜던트가 좀 티처에 준하는 모델 캐퍼시티는 좀 작더라도 티처에 준하는 성능을 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학습을 하기도 하고, 좀 막 요즘에 가면은 챗GPT가 엄청 좀 좋잖아요. 그래서 챗GPT를 갖다가 뭐 피드백 러닝이라고 해서 이제 좀 작은 제너러티브 모델을 가지고 인퍼런스를 한 다음에 그 인퍼런스한 대답이랑 그 인풋을 두 개를 같이 GPT한테 넣어줘서 이제 이 대답을 예측하게끔 한 다음에 그 대답에 대한 피드백을 같이 주게끔 해요. 그러면은 결국에는 인풋이 있고 아웃풋이 있고 그다음 그 아웃풋에 대한 피드백이 있어서 그 세 개를 가지고 이제 작은 모델을 학습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걸 이제 피드백 러닝이라고 하는데, 아무튼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놀리지 디스틸레이션이랑 좀 유사한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셀프 슈퍼바이즈 러닝인데, 아까 말했던 이제 놀리지 디스틸레이션은 말 그대로 티처 네트워크가 있고 티처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이제 스튜던트 네트워크를 학습을 시킵니다. 근데 이제 셀프 슈퍼바이즈 러닝은 자기가 내놓은 대답을 가지고 다시 자기를 학습시키는 방법인데, 보통은 이제 그러니까 모델은 하나인데 이제 자기가 레이블을 내놓는 거니까 학습되지 않은 애는 당연히 이상한 대답을 내놓겠죠. 그래서 요 경우에는 보통 이제 셀프 슈퍼바이즈라고 되어 있긴 하지만 그 모델이 내놓는 답이 얼마나 릴라이어블한지를 체크하는 방식을 같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얘가 자신이 내놓은 어떤 모델이 내놓은 답을 얼마나 믿을만한지를 체크할 수 있는 어떤 테크닉을 포함해서 그걸 가지고 레이블을 사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좀 얘가 제대로 대답을 내놓은 경우에만 이제 레이블로 사용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아까 말했던 버트 같은 경우나 아니면 여기 TSDA라고 하는 애도 뭐냐면 텍스트인데 이제 우리가 텍스트를 약간 변형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변형시킨 텍스트를 모델에 넣어서 원래 이 텍스트를 만들게끔 이제 학습을 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이제 모델이 그 변형된 데이터로부터 원래 데이터를 이제 추론하는 과정에서 그 데이터에 대해서 높은 이해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할 수도 있고, 그리고 뭐 챗GPT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그 오토 리그레시브라는 방법을 사용해서 그러니까 현재까지 그러니까 단어를 순차적으로 예측을 하는데, 지금까지 예측한 단어를 바탕으로 그러니까 T 시점까지 예측한 문장을 그대로 모델에 넣어주면 이제 그 다음 단어가 뭔지를 예측을 하는 식으로 이제 학습을 합니다. 이 경우에도 그냥 문장만 있으면 결국에는 모델을 학습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셀프 슈퍼바이즈 러닝의 일종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저기 너프라고 써놓은 거는 이제 너프라는 게 약간 3D를 리컨스트럭션 하는 태스크인데, 이거는 복잡해서 굳이 설명은 안 하겠지만 이 경우에도 레이블을 굳이 사용하지 않고 그냥 이미지만 가지고 그 3D 환경을 리컨스트럭션 하거든요. 그냥 이미지만, 그러니까 레이블 없이도 학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셀프 슈퍼바이즈 관점으로 볼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요게 이제 슈도 레이블이라고 해서 이것도 사실 그냥 셀프 슈퍼바이즈 러닝이랑 좀 유사한데, 이 경우에는 조금 차이점을 주자면 레이블이 존재하는 레이블이 좀 존재합니다.
그래서 요 셈이라고 하는 게 세그멘트 애니띵 모델이라고 하는 건데, 이 모델을 학습시킬 때는 어떤 방식을 사용했냐면 모델을 일부 레이블이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을 한 다음에 새로운 레이블이 없는 데이터에 대해서 이제 인퍼런스를 하고, 그럼 그 인퍼런스 된 것들을 사람이 직접 보면서 어느 정도 이제 핸드크래프트하게 어노테이션을 좀 진행을 한 이후에 그 데이터를 다시 모델 학습시키고, 그 다음에 또 새로운 unlabel된 데이터에다가 넣어서 다시 이제 슈도 레이블을 만들고, 그리고 사람이 다시 핸드크래프트로 직접 다 어노테이션 하고, 이 과정을 반복을 하는 식으로 해서 되게 세그멘테이션 태스크에서의 파운데이션 모델을 만드는 방법이 있었는데, 아무튼 그런 식으로 이제 모델이 어느 정도 학습을 시킨 후에 추론을 해서 그 나온 프레딕션을 다시 레이블로 활용하는 그런 걸 이제 슈도 레이블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도 결국에는 데이터를 어노테이션 하는 수고를 좀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약간 그런 관점에서 스페이스 이피션트라고 써놓긴 했는데, 아무튼 그런 식으로도 이제 데이터 이피션트 할 수 있다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네. 아무튼 이게 그러니까 결국에는 레이블된 데이터로 학습을 하고, 언레이블된 데이터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예측을 하고, 그 예측된 것과 기존에 있던 레이블을 같이 학습을 하는 식으로 이터레이션이 있다. 이 과정을 계속 반복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노이지 스튜던트라고 해서 아까 저 노이지 디스틸레이션과 그냥 거의 비슷한 건데, 결국엔 티처가 내놓는 대답에도 노이즈는 분명 존재하기 때문에 그 데이터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이제 좋지 않다. 그래서 티처가 이제 슈도 레이블 만들고 스튜던트를 학습시키는 과정에서 스튜던트에다가 노이즈를 좀 많이, 그러니까 랜덤니스를 많이 추가해주는 방식을 활용했더니 이제 좀 더 그 스튜던트가 로버스트하게끔 학습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슈도 레이블 방법을 사용할 때는 애초에 레이블에도 그 노이즈가 있기 때문에 그 노이즈를 너무 잘 학습되게끔 하는 것보다는 더 노이즈를 많이 줘서 이제 그 노이즈가 의미가 없게끔 만드는 테크닉이 필요하다라는 걸 설명하는 논문이었는데,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슈도 레이블을 사용할 때는 실제로 얼마나 랜덤니스를 적당하게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도메인 어댑테이션은 뭐냐면, 실제로 이제 아까 맨 처음에 봤던 것처럼 강아지 사진이 이제 서로 다른 도메인에서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걸 우리 이제 도메인이 좀 다르다, 도메인 시프트가 있다라고 이제 말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근데 그런 상황에서도 이제 좀 로버스트하게 학습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냐라는 게 이제 도메인 어댑테이션과 요 밑에 있는 도메인 제너럴라이제이션이랑 관련이 있는 건데요. 일단 도메인 어댑테이션이라는 문제의 세팅을 좀 간단하게 보면, 학습 데이터가 있고 그 다음에 그거를 적용하는 그 상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율주행 자동차를 만들 때는 자율주행 데이터 셋이 많이 없고 그다음 레이블을 찾기가 어렵기 때문에 보통 GTA 같은 게임을 활용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왜냐하면 GTA 자체는 그 안에 3D 데이터도 다 있기 때문에 레이블을 얻는 건 엄청 쉬워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 게임이나 아니면 좀 데이터 자체를 이제 게임 같은 환경에서 신더사이즈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 게임이라는 환경이랑 실제 환경은 좀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도메인 갭을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게 이제 이 도메인 어댑테이션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했던 것처럼 뭐 GTA 게임 같은 데서는 그걸 학습 데이터로 사용하면 레이블은 쉽게 얻을 수가 있고,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적용하려는 어떤 리얼 월드는 레이블을 얻기가 쉽지 않죠. 왜냐면은 실제 세상에서 그 우리가 알고 있는 좌표기를 활용해서 차가 어느 정도 크기이고 어디 위치에 있고 이런 거를 다 평가하는 건 되게 어렵기 때문에 네. 그래서 학습 데이터에는 레이블이 있고 테스트 데이터에서는 레이블이 없는 세팅이 이제 도메인 어댑테이션 세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물론 이 학습 데이터와 테스트 데이터의 그 도메인도 다르다는 게 이제 도메인 어댑테이션입니다. 근데 다행인 거는 저희가 이 도메인 어댑테이션 같은 경우에는 테스트 데이터가 어느 도메인에서 나오는지를 알고 있다는 가정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자동차 주행 환경이 나라마다 다르다고 하면, 한국에서는 뭐 표지판도 분명 다를 거 아니에요, 다른 나라랑. 그리고 뭐 일본이랑 한국은 주행하는 방향이 다른가? 아무튼 주행하는 방향이 다른 나라도 있죠, 분명. 근데 그런 게 되게 학습할 때 분명 크게 영향을 미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GTA 같은 게임에서 이제 학습을 시키고 나서 이제 우리 환경, 그러니까 한국에서의 자율주행 환경에서 적용하려고 할 때는 이제 도메인 어댑테이션을 사용하면 됩니다. 물론 우리나라랑 이제 좀 주행 환경이 다른 데다가 적용할 수 없는 단점이 있겠죠. 근데 아무튼 이걸 말하는 이유는 우리가 타겟 데이터, 테스트를 하는 데이터의 도메인을 알고 있다는 가정이 이제 포함된다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이제 디스트리뷰션 체인지에 대해서 로버스트하게 학습을 할 수가 있냐라는 건데, 요게 이제 요 도메인 어댑테이션에서 좀 이제 중요하게 다루는 어떤 논문에서 이제 말하는 게 뭐냐면 이제 discriminative랑 그 다음에 domain invariance라는 건데, 도메인이 그러니까 환경이 달라져도 이제 변하지 않는 것이 좀 중요하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게임 환경에서 이제 실제 주행 환경으로 갔을 때 이 모델이 이 두 개를 구분할 수가 없는 게 사실 좋은 거거든요. 왜냐면은 그래야지만 실제 모델 그러니까 그 시스템 관점에서는 두 개가 다르다고 느끼지 않아야지만 좀 오작동을 일으키지 않겠죠. 그래서 이거 오랜만에 보니까 생각이 안 나네요. 근데 아무튼 discriminativeness라는 건 뭐냐면 이 두 개의 도메인을 구분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도메인 인베리언스는 당연히 이제 도메인을 구분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도메인 인베리언스 하면은 우리한테 되게 좋은 거거든요. 아까 말한 것처럼 모델 입장에서 환경이 크게 달라지지 않는 거니까. 그리고 discriminativeness가 이제 크면은 도메인이 달라진 걸 얘가 알고 있는 거, 그러니까 도메인을 달라지는 걸 얘가 크게 반응한다는 거고, 결국에는 이제 테스트하는 도메인에서 얘가 제대로 작동할 확률이 좀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아무튼 그 모델이 이제 인퍼런스 할 때 요 discriminativeness는 좀 줄어들어야 되고, 도메인 인베리언스는 커지는 쪽으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GTA 게임과 그다음에 실제 한국에서의 주행 상황이 공통점만 좀 찾을 수 있도록 학습이 되는 게 되게 중요하고, 그리고 좀 분명 그 둘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을 텐데, 뭐 이미지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그 둘의 차이로부터 나오는 어떤 피처가 없도록 이제 학습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네, 아무튼 근데 이거는 좀 심화된 내용에서 좀 건너뛸게요. 그래서 방금 말했던 것처럼 그러니까 도메인이 달라지는 거를 얘가 쉽게 반응하지 않도록 학습되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도메인 제너럴라이제이션 같은 경우에는 요거 잠시만요.
여기 사이테이션 안 나왔네. 만약 궁금하시면 제가 요거는 논문에 대해서 궁금하시면 물어보시면 어떤 논문인지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도메인 제너럴라이제이션 같은 경우에는 도메인 어댑테이션과 달리 이제 테스트 데이터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한국에서의 주행 상황에서 적용하고 싶다고 해도 그 주행 상황이 없고 그런 이미지 데이터셋이 없고 또 한국뿐만이 아니라 뭐 미국이나 우리랑 주행하는 방향이나 아니면 언어가 표지판 언어 같은 게 다른 환경에서도 이제 작동할 수 있게끔 그러한 피처만 이제 뽑는 거죠. 딥러닝이라는 게 딥러닝 모델. 아무튼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그냥 간단하게 말하면 GTA 게임 가지고 학습을 했는데 어떤 도시를 가든 이제 학습을 할 수 주행을 할 수 있게끔 학습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런 세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 그래서 도메인 어그노스틱한 리프레젠테이션을 찾는다고 돼 있는데 우리가 간단하게 말하면 이미지로부터 어떤 정보를 얻을 때 피처를 이제 그러니까 모델이 피처를 익스트랙션 하잖아요. 그 피처 익스트랙션 한 게 도메인이 달라진다고 해서 그 피처가 변하면은 안 된다는 거죠. 뭐 좀 더 간단하게 말하면 이 표지판이 분명 그러니까 표지판으로 예시를 들면 미국이나 한국이나 분명 표지판에 그 들어가는 표시가 분명 다를 거 아니에요. 조금씩 분명 비슷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해도 아니 비슷한 모양을 갖고 있다고 해서 하더라도 그냥 구체적으로 보면은 분명 다를 텐데 그 다른 걸 보더라도 같은 것으로 인식을 하냐 안 하냐가 이제 이 도메인 제너럴라이제이션에서 좀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요 두 개를 사용하면 이제 결국에는 한정된 데이터를 가지고 있더라도 결국에는 더 많은 세팅에서 적용할 수 있다는 관점에서는 우리가 데이터를 그만큼 적게 필요로 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스페이스 이피션트하게 볼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거는 약간 좀 더 추가적으로 넣은 건데 이제 스테이블 러닝이라는 건데 스테이블 러닝이라는 게 그러니까 학습이 아까 뭐 SGD 같은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 같은 학습 방식에서는 그 노이지한 그레디언트가 생긴다고 했잖아요. 왜냐면 샘플링 하는 거에 따라서 그레디언트가 바뀌기 때문에 되게 노이지하게 학습이 되는데 그런 걸 이제 방지하는 것이 결국에는 모델이 일관적으로 그러니까 로스가 줄어들더라도 일관적으로 조금씩 줄어드는 게 좋지 갑자기 확 줄어드는 거는 되게 좋지 않은 거예요. 왜냐면 확 줄어든다는 거는 그 다음에는 다시 확 커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스테이블 러닝 입장에서는 우리가 그레디언트도 이제 조금씩 일관적이게 학습이 되는 걸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 있는 예시를 보면 그레디언트가 왼쪽에 있는 거는 갑자기 이제 확 커지는 걸 볼 수가 있죠. 여기가 이제 경사가 급격하니까 그만큼 확 가고 근데 이제 여기는 그레디언트가 이제 그레디언트가 크더라도 천천히 학습이 되는 걸 볼 수가 있거든요. 실제로 이제 로스 입장에서 보면은 이런 식으로 갑자기 급격하게 그레디언트가 생기는 부분이 존재하는데 이렇게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그레디언트를 클리핑을 해주는 방법을 사용하지 않으면 그레디언트가 베니싱이 되던가 아니면 그레디언트 익스플로딩이라 해서 왼쪽처럼 이제 그레디언트가 갑자기 팍 튀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잘못된 로컬 옵티마로 갈 수가 있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얘가 여기서 갑자기 이만큼 이동을 했는데 여기에 엄청 깊은 그레디언트가 있었는데 걔가 이제 그 로컬에서만 봤을 때 엄청 큰 로컬 옵티마인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실제로 그 너머에 더 큰 글로벌 옵티마가 존재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관점에서는 스테이블하게 이제 갑자기 그레디언트가 갑자기 팍 튀는 거는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그레디언트 클리핑이라는 게 결국에는 갑자기 그레디언트가 커지는 순간에 이제 그레디언트를 좀 제한을 해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냥 뭐 맥스 값을 넘어가지 않게끔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니면 그 그레디언트 전체 값을 L2 놈을 한 다음에 노멀라이제이션을 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스트레스홀드보다 그레디언트 여기 보면 이게 이제 결국에는
그 노멀라이제이션을 한 거잖아요. 그 그레디언트의 노멀라이제이션 한 게 결국에는 뭐 매트릭스나 벡터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 그레디언트의 크기인 건데 그레디언트의 크기가 너무 트레스홀드보다 큰 경우에는 이제 그레디언트를 노멀라이제이션을 해줘서 그레디언트를 좀 작게 해줘서 조금씩 학습이 될 수 있게끔 해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게 이제 그레디언트 클리핑이라는 방법이고 이제 노멀라이제이션 같은 경우에는 그 아웃풋에 대해서 이제 노멀라이제이션을 해주는 건데 이제 학습이 일반적으로 불안정한 이유는 인터널 코베런 시프트라는 것 때문인데 결국에는 이게 간단하게 말하면 이 레이어를 통과할 때마다 그 입력과 아웃풋의 디스트리뷰션이 바뀌는 걸 의미합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은 아까 말했던 그 자비에르 이니셜라이제이션처럼 그렇게 작동하지 못하는 거예요. 걔는 이제 인풋과 아웃풋의 디스트리뷰션이 같도록 하는 거잖아요. 이니셜라이제이션을 자체를 바꿔줘서. 근데 그렇게 이니셜라이제이션을 해줘도 잘 안 되는 경우가 더 많거든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제 아웃풋이 있으면 인풋과 아웃풋이 있을 때 그 아웃풋을 인풋이랑 비슷하게끔 바꿔주는 거예요. 디스트리뷰션. 그냥 기본적으로 말하면은 저희가 수학 고딩 때 배우는 정규화랑 같은데 저기 있는 식을 사용해서 결국에는 뮤와 이제 시그마를 사용해서 노멀 디스트리뷰션으로 만들어주는 거죠. 근데 이렇게 하는 게 이제 실제로 학습하는 과정에서는 배치 단위로 학습을 하니까 이 뮤랑 그러니까 평균이랑 시그마를 쉽게 알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테스트하는 과정에서는 쉽게 그 하나의 입력만 들어왔는데 그걸 평균과 분산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때는 그냥 학습에서 사용했던 평균과 분산을 사용해서 이제 노멀라이제이션을 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도 이제 결국에는 그 그러니까 입력과 출력에 대한 관계를 우리가 어느 정도 예측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스테이블하게 러닝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게 결국에는 뭐 나중에 혹시 뭐 레즈넷 같은 게 여기 있나? 여기 있구나. 좀 간단하게 좀 더 설명을 해주면 그 입력과 출력을 입력과 출력 사이에 분명 어떤 변환이 존재하잖아요. 근데 그 변환이 의미하는 게 그냥 약간 간단하게 말하면은 그 벡터가 있으면 벡터의 방향이 바뀌는 것만 생각하시면 벡터의 방향만 바뀌어야지 벡터의 스케일이 바뀌는 거는 컴퓨테이션 입장에서 좀 안 좋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약간 좀 더 쉽게 설명하는 게 다른 말로 생각이 안 나서 일단 넘어가고요. 근데 스케일이 커지는 게 안 좋아. 그러니까 벡터가 스케일이 있고 방향이 있잖아요. 그 벡터의 스케일과 디렉션 둘 다 어떤 의미를 갖고 있긴 하지만 스케일에 대한 의미를 그냥 버려버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면은 그러니까 컴퓨터 안에서 이제 연산을 하는 거기 때문에 결국에는 컴퓨터 상에서 표현할 수 있는 숫자의 범위는 제한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숫자의 크기를 표현을 한다기보다는 그냥 벡터의 디렉션만 가지고 데이터를 설명할 수 있는 게 좀 더 이제 엔지니어링 입장에서도 편하고 그게 이제 더 실제 이제 실제 상황에서는 좀 더 좀 더 좋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노멀라이제이션을 해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 뭐 이런 식으로 배치 노멀라이제이션도 있고 레이어 노멀라이제이션도 있는데 배치 노멀라이제이션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이거는 이제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이미지 픽셀 하나하나마다 피처가 존재하잖아요. 여기 있는 게 이제 피처인데 그 피처 값들을 이제 평균을 내주는 거
일단은 요거는 일단 n과 c만 좀 보고 이제 설명을 할게요. 그러니까 n 개의 데이터가 존재하고 그 데이터마다 c 개의 어떤 피처를 갖고 있다고 할 때 요 그 피처 c라는 게 결국에는 그 채널의 디멘전이잖아요. 근데 이제 같은 위치에 있는 피처라면은 비슷한 의미를 갖고 있을 거예요. 그럼 비슷한 의미를 갖고 있는 애들끼리 노멀라이제이션을 해주는 게 이제 같은 시멘틱을 갖고 있는 애들끼리 이제 노멀라이제이션을 해준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 원래 이렇게 설명하면 된다. 그리고 이제 레이어 노멀라이제이션 같은 경우에는 그냥 어떤 특정한 샘플 하나하나에 대해서 노멀라이제이션을 해준다. 그러니까 네, 일단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좀 더 잘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궁금한 게 있으면 개인적으로 물어봐 주시고, 그리고 레지듀얼 커넥션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 이제 모델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더 복잡한 패턴을 인식할 수 있다라는 게 이제 기본적인 그 가정인데, 레이어를 너무 깊게 할수록 이제 학습이 잘 안 된다는 단점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게 에러인데 뭔가 학습, 여기는 이제 트레이닝 에러고 여기는 테스트 에러거든요. 근데 보시면 이제 테스트 에러 같은 경우에는 증가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증가하지 않는다는 건 오버피팅이 발생하진 않는 건데 계속 내려가긴 하거든요. 근데 56 레이어, 그러니까 좀 더 캐패시티가 큰 모델이 더 안 좋은 모델보다 학습이 잘 안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왜 이렇게 되냐면 모델이 크면 클수록, 그리고 여기는 이제 깊으면 깊을수록인데, 모델이 깊으면 깊을수록 이제 학습되는 과정에서 그레디언트 베니싱이라 해서 그 처음 부분으로 이제 그레디언트가 흘러가지 않는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그런 문제가 발생해서 결국에는 이제 큰 모델일수록 학습이 되는 게 더 어렵다. 오버피팅은 안 되는데 학습이 잘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레지듀얼 커넥션이라는 방법을 사용을 하는데, 저기 왼쪽에 있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x가 인풋이 들어오면은 레이어를 통과하는 것도 있는데 그냥 그 x를 그대로 가져오는 것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 그레디언트가 일로도 흘러가기 때문에 여기로 갈 때는 그냥 x 자체이기 때문에 그레디언트를 하면 1이잖아요. 2분하면. 그래서 1, 그러니까 앞에서 흘러오는 그레디언트에다가 1을 곱한 그레디언트는 무조건 흘러가게끔 이제 설계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레이어가 깊어지더라도 이제 학습이 그레디언트가 쭉쭉 흘러가서 결국에는 처음에 있는 레이어에서도 충분히 학습이 될 수 있는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도 이제 그레디언트 베니싱 문제를 좀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인 겁니다. 네. 뭐 일단은 이 정도이고 갑자기 마무리가 됐는데, 그 이외에도 이제 모델 같은 경우에는 모델을 구성하는 다양한 하이퍼 파라미터가 있거든요. 뭐 예를 들면은 레이어의 수도 하이퍼 파라미터고, 이제 CNN은 배웠죠. CNN에 보면 뭐 채널 수 같은 것도 있잖아요. 그런 게 결국에는 하이퍼 파라미터로 결정이 되는 건데, 그런 하이퍼 파라미터를 어떻게 튜닝하는가도 되게 중요한 문제인데, 좀 이제 엔지니어링한 게 있어서 여기에 달려있는 링크로 한번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그 이외에도 하이퍼 파라미터를 튜닝하는 방법 중에는 이렇게 오토ML이라고 해서 이제 모델을 통해서 하이퍼 파라미터를 예측하거나, 아니면 여기 보시면 이제 뉴럴 아키텍처 서치라고 해서 실제로 그 모델의 웨이트를 예측을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학습을 하는 게 아니라 학습된 모델이 모델 웨이트를 데이터가 들어오면은 모델 웨이트를 만들어 버려서 그 모델 웨이트 갖다 그냥 이제 학습을 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구체적인 방법은 사실 제가 모르긴 하지만 그 원래 이제 1기 시니어이신 분 중에서 이쪽에 연구를 하시는 분이 있어서 그냥 가끔씩 얘기를 듣긴 하는데, 아무튼
이런 AutoML이라는 분야도 있으니까 한번 공부해 보시면 재밌을 것 같긴 해요. 일단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마치겠고 맞다. 원래 팀 질문이랑 개인 질문이 있죠. 근데 팀 질문이랑 개인 질문이 제가 노션에 올려놓긴 했거든요. 그래서 그거 보시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냥 마무리해야겠죠? 알겠습니다. 그럼 팀 질문은 팀별로 재밌게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